윌슨이죠.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윌슨이에요. 그게 윌슨이 아니 이제 왜냐면 윌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만약에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얘기하세요. 맞아요. 아니 좀 오래 하니까 양념 좀 쳐주는 거야. 하세요. 만약에 에? 경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정부를 사버릴 정도로 매수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이야, 딱 그 얘기를 했어요. 지금 딱 그렇네.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. 예. 라는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 얘기는 벌써 미국 그 당시에 네. 대통령이 이게 재벌 권력 앞에 정치 권력이 무력해진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예. 지금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양념을 쳐드리는 거예요. 지금.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미국 재벌들은 완전히 거대 재벌 공룡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 재벌을 인위적으로 깨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JP 모간이 지금 우리 삼성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커요. 그러니까 그 아까 경제 말씀하신 비중이 그렇다 말씀이시죠. 스탠다드 오일 한쪽에 이만큼 있죠. 락펠러 있죠. JP 모간이 지금하고 다르게 철도회사, 은행, 그다음에 US 스틸 이걸 그렇죠. 다 갖고 있어요. 다 그거를 루즈벨트가 다 깨는 거예요. 그렇죠. 깨가지고 JP 모간은 투자은행만 해라. 은행 따로, 투자은행 따로. 그다음에 금산분리해서 산업자본 더 이상 못 갖는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죠. 이것이 그 대목에서 이 진실을 그게 정말 저 아까운 재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라.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정말 아까운 게 그러니까 그게 루즈벨트가 그걸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. 루즈벨트는 뭐 무슨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온 초인도 아니고 백마 타고 온 초인은 저기 계시고 우리도 IMF가 있었죠. 우리는 IMF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난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정말 한국 경제가 그 곤두박질 쳤을 때 그 뭐 누가 달러 많이 써서 했어요? 국민들이 뭐 달러 많이 썼나요? 그거 다 저 재벌들이 쓴 거고 그게 다 관세금융에서 다 그 짝짝꿍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타이밍에 정말 IMF조차도 재벌 개혁, 관료 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빨갱이가 하라고 와서 하라고 아니고. 한 것도 아니고 IMF가 나와서 구조 조정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뭐 정리해고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재벌 개혁, 관료 개혁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관세 금융을 관세 경제를 깨야만 한국의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. 그런 취지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깨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벌과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버렸죠. 그 대목에 우리 한국이 정말로 그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. 개혁 87년 사실은 이후에 이제 제일 좋은 기회로 놓은 거예요. 개발 때 IMF 때 의원이셨습니까? 예. 어떠셨어요? 그 당시에 나라 상황 같은 거 보셔서 그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? 그때 재벌과 정치인들과의 정권과의 관계. 그 재벌 개혁에 관한 한 솔직히 고백하면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재벌 개혁과 관료 개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 그림을 갖고 있었으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그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급급한 정권 초기였고 그리고 이제 중기 넘어서니까 이제 관료와 재벌의 포위가 된 거죠. 정말로 어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이 재벌 경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사진과 철학과 이런 것이 좀 없었어요. 그냥 그 위기의 와중에서 IMF도 뭐라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부채 비율도 좀 낮춰야 되겠고 경영 투명성도 좀 해야 되겠고 어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. 알겠습니다. 어떤 신문에 어제 걸 보니까요. 이렇게 어떤 재밌는 통계를 올해에 대한 통계가 하나 있군요. 그 직장인 눈으로 바라본 2011년 핫 이슈. 그랬더니 부정적 인물 1위 누굴 것 같으세요?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. 40.9%. 이런 차지했었어요. 두 번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? 오세훈 13.3%. 세 번째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 올라와 있어요. 강용석. 이 정치인들 중에서 뽑는 거? 아니요. 그다음에 강호동. 그다음에 나경원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부정적 인물들이.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뭐 당신 얘기했던 뭐 녹색 뉴딜이든 747이든
뭐 엠비노믹스든 그중에 뭐 하나 더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또 뭐 부자 대세요란 말이 자기 말로 조금이라도 느껴졌다고 한다면 40%까지 정도 부정적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.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은 거하고 부정적인 인물이란 말은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샐러리맨들이 이건 평범한 샐러리맨들입니다. 평범한 높은 사람 말고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게 조사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인 서울에 사는 샐러리맨 평균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치 분야가 28.7% 가장 낮았군요.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게 경제 분야예요. 39%. 그게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다. 이분들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게 그 중에 한 원인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민주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양반들 얘기를 줄여 말하면 이겁니다.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고,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기 참 힘들다.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어렵다. 이런 얘기거든요.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, 경제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경제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정대민 의원님 국사학과 나오셨죠? 예, 이제 한원구 교수. 우리가 왜 우리 헌법 요즘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경제민주화 뭐 119조 얘기하고 뭐 한국이 119가 2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소방서하고 헌법 119조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대체 어느 점부터 따질 수 있을까요? 아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한원구 교수가 얘기하셨는데 헌법 기초를 하신 유지로 박사가 제안 헌법에 한원구 교수가 전헌법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런 굉장히 주관적인 혈족 관계에서 이러는 제헌헌법 얘기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. 하나는 그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원래 국민이 아니고 초안에서는 인민이었는데 그 윤치영 선생이 이걸 고집해서 국민으로 뒤바뀐 거. 그래서 인민이란 말을 뺏긴 거죠. 또 하나가 이제 그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4권. 노동 3권 더하기 그 제헌헌법 18조에 보면은 그랬어요? 노동 사건이었어요? 18조에 보면 이균점권이라는 거예요. 이익균점권.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. 근데 거기서 또 반성문을 또 하나 쓸 대목이 하나 나와요. 뭐냐면 요새 반성 너무 많이 해서 큰일이네. 그 아까 말씀한 2항 지금 119조 2항 근데 이제 순서가 1항 다음에 2항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늘 재벌들은 1항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2항보다. 근데 1항은 우리 민주당 선배들이 기초한 거고 2항은 민정당 국회의원이 설계를 한 말이에요. 당시에 김종인 박사는 그렇죠. 민정당 소속이었고 근데 헌법기초위원 중에 1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. 근데 거기에 그 전에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인데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. 기업을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올려버린 거란 말이죠. 이거를 우리 민주당 선배님들 기초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딱 거기까지가 그 우리 흔히 옛날 야당사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통 야당 한민당의 맥을 이어받은 보수 야당의 시대. 거기까지. 그러니까 보수 그게 야당의 시대. 87년 헌법이 왜 경제 민주화를 담지 못했는가? 7, 8,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지 못했는가가 그때 민주당까지만 해도 그 양김에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죠. 지금 119조 2항이 지금 이 시대 헌법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고 행복의 근거기도 한데 적정소득 분배를 얘기하는데 적정소득 분배 없잖아요. 또 경제력 남용 방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없어요.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것도 없어요. 그런 것들 법률로 규제와 조정하라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. 저 한진 정리하고 400명 한 다음 날 174억 주식 배당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현금 배당하고 또 종편에다 또 연봉 투자하고 오르고 종편에 투자하고 이게 저 119조 위반이잖아요. 적정한 소득 분배 아니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아니고 그렇죠. 경제력의 남용 방지도 아니고 이게 119조 다 위반인 거죠.
또 하나 사례 우리 들면 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안 그래도 못 사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냐 하고 데모할 119 부르는 거거든요. 네. 그 119가 답을 탁탁 해줘야 돼요 그때. 그 또 하나 그거 얘가 하면 바뀐다는 거죠. 현대 네. 자동차 저도 가서 보고 참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앞바퀴 만드는 사람, 앞바퀴 끼는 사람은 정규직, 뒷바퀴 끼는 사람은 하도급, 사내하청 이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내하청 그게 불법 파견이다.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했단 그렇죠, 말이에요. 예. 근데 안 들어. 대법원이 판결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? 응? 규제와 조정을 하라.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한 거 이상 엄격한 그 엄정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? 이것도 무력화되는 예, 거죠. 예, 예. 그리고 왜 앞바퀴 끼는 거하고 뒷바퀴 끼는 거 똑같은 일인데 동일한 노동인데 이렇게 임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50%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적정한 소득 분배도 깨지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깨지고 규제와 조정도 안 듣지 경제력 남용 방지도 안 되지 119조 위반한 사례가 대한민국 30대 재벌 대부분의 지금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전부 119조 위반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. 지금 이걸 그러면 MB 입장에서는 그 겨우 이제 들고 나온 게 헌법 위반인 그 거죠.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건희는 이게 뭐 공산주의 나라만 이제 사회주의 나라만 이제 모르겠다. 이제 굉장히 교과서스러운 내용이다. MB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 그랬더니 정찬네. 정은찬 교수가 김재동이 한마디 했어요. 그 회장님 그 우리나라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저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벌이 먹었단 말이야. 먹은 거를 그래 너 먹었어. 그걸로 게임 끝났는데 근데 개평 좀 나고 우리 좀 너나 먹자. 그런 건데 지금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이 그걸 그 초과이익을 독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냐 말이죠.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하고 어딘가 세 개의 기업을 합쳐서 2010년까지 3년간 정기 요금으로만 사실상 국민 세금을 낸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그것만 해서 한 1,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고작 50억 낸다고 하는 것은 그 1,000억밖에 안 돼요? 더 되죠? 전기 요금만 해서. 그러니까. 전기 요금만 해서. 그러니까. 예. 정부가 있고 재벌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이 제일 약하잖아요. 근데 정부와 재벌이 이 편을 짜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그렇죠. 게 지금 이제 그렇죠.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. 맞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삼성 백혈병 삼성전 백혈병 사건입니다. 맞아요. 그 삼성전자에서 47명인가 숫자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 백혈병 그 사망자가 났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법원이 그 몇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 예. 백혈병으로 인정해라. 산재에다가 그런데 이 말하자면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해서 유족이 이제 산재를 신청한 건데